안녕하십니까. 염지호입니다. SBS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SBS 대토론, 이것이 여론이다를 신설했습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지향하는 SBS 대토론에선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한 바람직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의 이견만을 부각시키는 토론이 아니라 이견을 좁히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토론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합니다. SBS 대토론, 이것이 여론이다.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헌정사상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향후 국정 혼란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지, 그 지혜를 저희들이 오늘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충격과 혼란 속에서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하루를 보낸 우리는 이제 차분하고 냉정한 가운데에서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최한수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효옥 인류사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홍 경기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영석 서프라이즈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 먼저 저도 이제 그 상황을 TV로 지켜봤습니다만, 먼저 국회에 계셨던 두 분 의원들께 과연 어떤 심정으로 그 사태를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용균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노 대통령 정부 출범 1년 만에 이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대단히 그 심경이 착잡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과를 잘 살펴보면 대통령이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을 무시하고도 선관위의 경고를 경시한 일이라든지, 또 측근 비리에 대해서 잘못을 사과하는 것보다는 감싸고 돌기에 바빴다는 것, 또 1년간의 그 경제 파탄과 민생고에 대해서 전혀 나는 별 책임이 없다는 이런 태도 등이 국회에 의한 이러한 탄핵을 의결하기에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또 특히 어제 회견에서는 형의 그 인사청탁, 소위 알선수재 그 혐의에 대해서 돈을 준 사람이, 그 명문대학 나온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고 시골에 와서 인사청탁을 했다, 이런 참 공개적으로 모멸감을 줌으로써 한강에 투신하게 하는 이런 상당한 또 잘못된 일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 직무집행을 제대로 못했을 때 국민들은 당연히 그 인책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맡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오늘 탄핵에 이른 것입니다. 네. 유시민 의원은 전혀 다른 입장에서 하루를 지켜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예. 우선 죄송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 국민 모두가 견디면서 통과하고 있는데, 또 다른 그런 불안 요인을 하나 안겨드려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탄핵 소추안 통과를 야당의 권력 투쟁이고 총성 없는 쿠데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함께 정치에 몸담고 있으면서 전하열린우리당이 이런 탄핵 발의를 예방하지도 못했고, 또 이것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지도 못해서 결국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 그런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앞으로 잘 해서 이것이 후유증을 되도록 적게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뵌 김에 우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과 또 모든 당원들을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 앞에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분 패널리스트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과연 오늘 이러한 사태를 일반 시민들은 어떤 심정으로 지켜봤는지 시민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리 숫자 많다고 해가지고 전부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국회에서보다는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내려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에이? 자기네들끼리 권력 싸움 한다고 그냥 생각했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국회를 해서. 분명히 지금 그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솔한 마음으로 우리 국정수행을 이끌어 나가면 이런 불행한 사태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혼자 죽기 싫다. 원건이 하는 사과, 죽을 거니까. 그리고 말로 끝나는 사과, 못 먹는 거 틀려나 보다. 그 뒤엔 자기들만의 그런 장리당략에 의한 그런 하나의 쇼맨십이 아닌가. 물러난다 해서 그렇게 나중에 또 그런 일 생기면 또 쉽게 물러날 텐데 한 번 계속 쉽게 물러나면 앞으로 계속 그런 일 많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그 대통령의 그 신분을 망각하고 너무 그 정당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국민들이 대부분이 반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하도 대통령들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시원찮아가지고 아주 이번 대통령은 좀 아주 건보기 위해서 여러 다음 후세에 이제 선거 곧 있으면 하잖아요. 4월 15일에 선거 때문에 국회의원들끼리 하는 정치적 쇼 맡아서 보기에는 안 좋아요. 자기들 정략적인 것들 때문에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아서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관없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면 상관없이 어떻게 정권 잡아먹고 총선에서 이겨볼까 그런 국리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요. 이 대통령이 지금 뭐 안 하겠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겠는 거야. 거기 무슨 탄핵감이야. 그런 식으로 탄핵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 거야. 누가 해도 맨날 탄핵하다가 끝나겠어. 그러면 안 그렇겠어. 예, 시민들의 반응이 이제 다양하게 저희들이 이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TV를 통해서 주로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네 분께서 어떻게 바라보셨을 텐데 먼저 최한수 건국대 교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대단히 아주 안타깝고 당혹스럽고 정치권에 대한 어떤 분노와 냉소적인 시각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서 얼마 전에 제가 봤던 영화 신라의 달밤을 다시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떤 면이죠? 그 신라의 달밤을 보면 이렇게 뭐 조폭들이 나눠서 그냥 치고받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회의장이 입장하는 과정서부터 열린당이 막고 또 그 주변에 그 보좌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고 하는 이 난투장이 이게 저게 과연 국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그러한 배경에 당리당략, 각 정당의 선거를 앞둔 당리당략과 대통령의 오기가 충돌하면서 국민들이 또 한 번 멍드는구나 그런 슬프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예, 김재영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탄핵 사태를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국정에 대한 최고 책임 역할을 해야 되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도해 나가야 될 정부 여당의 문제입니다. 원내 소수 의석밖에는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정권이 정치 개혁에서 무리를 한 것이고 그것은 너무 비전략적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소수 의석의 지지를 못 받는다고 해서 그 정권이 눈에 보이는 정치 부패에 대한 개혁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치 개혁에 대한 부패 세력의 담합 저항이 이 탄핵 사태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우리 이 한국 정치사를 전공하는 학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정치사는 지금까지 크게 양대 세력이 서로 대항 경쟁을 해왔습니다. 첫째는 1960년 5.16 쿠데타이지요. 공화당이 만들어졌습니다. 1980년 5.17 내란이지요. 민정당입니다. 1990년 3당 합당이지요. 민자당입니다. 그 민자당의 후예로서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이 존재해왔고
그 정치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민주개혁 진영이 있었습니다. 두 정치 세력이 대항을 했는데 역시 개혁 세력이 아까 말씀드린 원내 소수 정파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으로 일단 좌절을 겪었고요. 세 번째는 임기말 국회입니다. 임기말 국회는 국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내 다수 세력이 다음 17대 국회에서는 다수 정파로서의 위치를 기득권을 상실한다는 위기감에서 종말 의식에서 극단적 다수의 흉포를 부렸다고 분석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총선을 앞두고 전국 주도권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선거 전략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는 최후적이고 극단적인 탄핵 사태까지 만들어냈고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예, 전효옥 대표. 저는 뭐 그냥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뽑진 않았지만 모든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5년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회견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참을 필요는 없겠구나. 이 1년 고생하고 시황차고 겪은 것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고생이나 또 그 대가는 충분히 치렀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서 오늘 탄핵안 가결이라는 것은 자연 치유가 불가능해야 된 그 병에 대한 수술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서영석 대표. 이 세상에 이 공짜 점심이란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과정이 참으로 힘든 과정을 겪는구나. 정말 어제 그 국회에서의 이 사태를 보고 이 참담함과 민망한 마음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번 아까 유시민 의원이 이 사태를 의회 쿠데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도 동감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 심리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야말로 이성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말하자면 그 집단적인 광기의 발작이 낳은 불의의 사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한 말씀씩 이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하시죠. 예, 먼저, 유 의원. 우선 최현수 교수 말씀과 전효옥 씨, 일반 시민 입장에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당리당략과 대통령의 오기의 충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달관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이따가, 네 발 달린 짐승처럼 끌려 나와서 그렇게 내동댕이 쳐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이유가 표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좀 미루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국회의원들이 조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효옥 씨께서 기자회견 보면서 이제는 또 참아줄 수 없다, 자연 치유가 불가능하니까 수술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 주셨는데 이해합니다. 어찌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야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탄핵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을 견제하거나 비판하거나 응징하는 수단으로 이번에 사용한 탄핵 소추안이라는 것이 적법한 것이냐가 문제의 초점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하는 일이 있다든가 노 대통령의 스타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국민이 많다든가 이런 것이 문제의 초점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유시민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유시민 의원은 왜 정치를 합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유시민 의원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금의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노와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제 한 가장이 말하자면 정신적인 충격과 사회적인 눈물감을 참지 못해서 한강에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재승박덕이라는 아주 간단한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면은 모든 당을 떠나야 되고, 또한 대통령이라면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국민의 걱정을 해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 대통령 걱정 많이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국민들, 대통령이 밤잠을 못 이루는 동안 정말 생활고로 자살한 사람도 있었고, 어제 대통령께서는 그 기자회견을 하고 밤잠을 설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그 가장은 한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를 그 대통령을 비난하시는 이유를 잘 압니다. 네. 그리고 그 비난이 꼭 다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자리는 대통령 험담하러 나온 자리가 아니고 그와 같이 생각하시는 대통령에 대해서 네. 탄핵 소추라는 방법으로 지금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한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네.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안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정당하냐가 문제의 초점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싫어하시는 것을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김용균 의원 먼저 제가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대통령 재임 중에 형사상 소추가 안 됩니다. 어떤 그 범죄 행위가 있더라도 대통령 임기 끝나고 처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임기 중에 계속해서 불법, 비리, 부정, 부패가 계속 나오는 경우에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로서 허용된 방법이 탄핵 소추 후에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재임 중에. 그래서 이런 적법하고 또 정당한 국회에 의한 탄핵 소추 발의에 대해서 이걸 의회 쿠데타다, 의회 폭거다 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의회를 점거하고 폭력을 하고 저항을 하고 경위들하고 싸움을 하고 한 이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기타 외국에 의해서 볼 때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데 그걸 몸으로 막고 폭력의 사태가 벌어지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봤습니까? 참으로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 탄핵 의결 발의와 의결의 절차를 말씀하시니까 우선은 탄핵 사유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전 토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탄핵 사유가 되느냐? 물론 토의를 못하게 했죠. 아니, 그러니까 토의를 못하게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최종 판결을 합니다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72시간 있었는데 우선 그런 절차가 없었고요. 네. 또 하나는 탄핵은 아시다시피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탄핵은 의원내각제처럼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의원내각제처럼 여야 대결 의정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의회가 대통령에 대한 견제 최고의 수단인데 야당 지도부, 야당의 당론에 의해서 의원들의 자율적인 정책 판단은 없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따라간 것인데 이것은 헌법적 절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실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탄핵 발의를 할 때까지는 의원총회가 수차례 4, 5회 이상 각 정당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 안이 적어도 우리가 272명의 그 국회의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71%, 193명이 통과시킨 그런 안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는 그 절차와 시간이 있었고 다만 본회의에서 토론을 못한 것은 그것은 국회의 잘못이 아니고 열린우리당의 잘못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가 과거 얼마 전까지 한나라당과 관련을 맺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 최한수가 얘기하는 거가 한나라당을 대변하는 것 같은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적도 없고 지금도 저 이제 당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수 최한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점을 시정해서 오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는 아까 유시민 의원 국회의원이 조폭은 아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조폭이 아니죠. 그런 행태를 보여주는 데 대해서 분노했다는 말씀이고 다만 이번 저는 탄핵 소추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탄핵 소추안의 발의 요건은 헌법이나 법률을 직무상 대통령이 위반했을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법률에 해당하는 것이 훈시조항인 선거법 관계거든요. 그래서 더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 데는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하면은 발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도 오늘 자민련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은
대통령 선거 하는데 뭐 한 1,000억 이상이 들어가고 온 나라가 뜨겁게 1년을 달군 선거인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것이 곧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날지도 모르는 중대 사안인데 사과 여부와 관계돼서 이것이 탄핵 발의를 하고 결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명분이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그 사과 한마디 하라는데 그거를 못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어떻게 많은 다양한 그 갈등을 조정하고 전 국민을 어우를 수 있느냐. 만약에 말이죠.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표명한 사과 내용을 어제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왔었겠느냐. 그런 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도 이 스스로 이러한 그 사태를 자초한 대통령 처음에 대통령 취임해서 검사스럽다.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사스럽다는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어제의 회견과 그동안의 노무현 대통령의 행태는 대통령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야당의 탄핵안 발의나 그 처리 과정도 명분이 약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그에 대한 대응 방식 그리고 또 특히 윗도리를 벗어붙이고 의사당에서 농성만한 열린당의 대응 방식 이런 것이 모두 오늘의 사태를 가져온 공동 책임 그런 귀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서 어느 한쪽이 100% 잘하고 어느 한쪽이 100% 못한 일은 없을 테니까 뭐 최 교수님의 그런 지적은 뭐 수긍할 수는 있는데 그 탄핵의 사유가 그 부적절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는 사안을 탄핵한 것이 명분이 약하다는 최한수 교수님의 말씀으로 대신을 하고요. 근데 저는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그 말하자면 탄핵에 대한 핑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과를 하면 탄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는 사과를 해도 뭐 탄핵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탄핵한 다음에는 오늘 국민에게 한 사과를 어제 기자회견에서 했더라면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당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탄핵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중대한 사태에 대한 이유로는 너무 좀 근거가 설득력이 빈약한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그 한나라당이 그 탄핵의 사유로 꼽고 있는 선거법 위반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헌법학자라든지 정치학자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70% 이상이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여론조사로 제 의견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짧게 유시민 의원 한 말씀 조금만 해주시죠. 보충해서 문제의 핵심이요. 지금 최한수 교수님 우리 당 열린우리당에도 책임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사안에는 관련된 모든 정치적 집단에게 각자 몫의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막았던 저희 입장에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무조건 막은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으로는 어떤 고민을 했던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차후에 일이 이렇게 전개된 것을 이해하는 데 무척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탄핵소추안은 사유가 없는 탄핵소추라고 봤습니다. 이 견해는 저희 열린우리당만의 견해가 아니라 오늘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을 봐도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가 법률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협회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탄핵 사유 없는 탄핵소추 가결로 규정했고 헌법 법률을 유린한 법치주의 종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첫째, 중앙선관위의 대통령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결정은 없었다. 이것이 대한변협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도 선거법 준수 의지를 밝혔다. 세 번째, 측근 비리는 수사 중이거나 또는 재판 중인 상태로 대통령 직무와의 연관성이 밝혀진 바 없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야당이 제출한 탄핵안을 봤을 때 사유가 없는 탄핵안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 권한의 정지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에서 그냥 밀어붙이는데 그냥 방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위법한 의안입니다. 사유가 없는 탄핵소추안이기 때문에 위법한 의안이 의회 다수파의 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가결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저희는 아주 소극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몸으로 그냥 좀 지켰던 것이고, 끌어내니까 30분 만에 다 끌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좀 국민 여러분께서 좀 널리 좀 해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사태 원인과 그 책임론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저희들이 짧게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 잠깐만요. 저희들이 나중에 또 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토론을 잠깐 멈추고 오늘 급박하게 돌아간 이 상황에 대해서 현재 청와대의 표정은 어떤지 중계차를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승민 기자 준비됐습니까? 네, 청와대입니다. 네, 노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 이 관저에서 수석 보좌관들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이 탄핵안 가결에 따른 향후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1시간 반가량 진행된 만찬에서 이 반주로 포도주를 곁들이면서 참모들과 비교적 담담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참모들은 이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지만은 오히려 노 대통령은 괜찮다면서 다독거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대통령은 만찬을 마친 뒤에 이 시간 현재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탄핵안 가결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 시위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주말인 내일과 모레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관저에 머물면서 향후 국정 구상을 가다듬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아직 특별하게 누구를 만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법적 판단과 국민 판단 이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 이 두 가지 판단에 기대를 걸고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는 부당하지만 그 결정은 인정할 것이다. 이에 맞춰서 국정을 운영해달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자신도 이에 맞춰서 개인적인 행동을 관리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시간이 많은 만큼 정책과 국정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학습하는 데 전념하겠다.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데 시간을 잘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권한정지 헌종 초유의 사태를 맞은 청와대 내일 오전에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갖고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 따른 청와대 비서실의 기능 정립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정승입니다. 예, 이번에는 대통령 권한이 정지가 되면서 국무총리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국무총리실로 가보겠습니다. 유영규 기자 전해주십시오. 예, 정부 종합청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총리는 저녁도 총리 집무실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참모들과 국정을 논의하는 40년 공직생활 중 가장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공식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한 것은 오늘 오후 5시 15분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순간부터입니다. 정식 명칭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고건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고건 국무총리는 청와대가 아닌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고 총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자세로 국정 수행에 일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고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로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과 고건 총리는 국정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총리는 이에 앞서 소집한 경제, 외교, 안보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특히 경제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고 총리는 참석한 이현재 경제부총리에게 국가 신인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이양 문제는 국무조정실과 NSC를 창구로 협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총리는 내일 종합청사 집무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경제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 국토 안보부 장관을 접견하는 일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이틀째 직무를 할 예정입니다. 고 총리는 내일 오전 9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세종로청사에서 SBS 유영규입니다. 네, 이번에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통과가 된 국회 앞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하현종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해가 지면서 촛불을 들고 집회를 벌였던 만여 명의 시민들은 조금 전 10시 반이 지나면서 대부분 해산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일부 시민들이 국회 정문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산발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의도 일대 배치됐던 경찰 4,000명도 지금은 대부분 철수한 상태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는 오늘 아침 200여 명이 모인 상태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점차 숫자가 늘어나 한때 만여 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노사모 회원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로 이루어진 이들은 이번 탄핵이 현대판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오늘 낮에는 민중연대와 녹색연합 등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이 당리 당략에 따라 민주주의를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당장 내일부터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등 범국민적인 탄핵 무효화 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전국적인 탄핵 반대 집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국회 앞에서 SBS 하현종입니다. 예, 청와대, 국무총리실 그리고 또 국회 앞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탄핵이라는 말이 작년부터 처음 나오기 시작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쟁점이 된 것은 올해 2월부터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지 저희들이 준비한 리포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발의. 여야 간 극한 대치 정국에 불씨가 된 것은 지난달 24일 대통령 회견이었다. 10억 원이 넘는 경선 자금을 썼다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스스로 위법을 시인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건 합법적인 여유도 없어서 수억 들었을 것입니다. 정치인이 선거가 있는 해에 모을 수 있는 정치자금은 최대 6억 원. 노 대통령 스스로 4억 원 이상을 더 썼다고 실토했으니 당연히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민주당 조순영 대표는 연이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경고했고 오늘은 한나라당도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저렇게 수사를 기피를 하고 편파 수사를 하고 말이죠. 그런다면은 방법은 탄핵밖에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 사유에 충분한지를 검토하도록. 그러나 야권이 탄핵 발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인 것은 선관위가 대통령의 발언을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였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어겼다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나오자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야당들의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이 공인됐다며 탄핵 발의 등 대여 공세에 고삐를 조였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패 비리를 은폐하려는 탄핵정국 조성 기도에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에서 시작된 탄핵 정국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당한 정략적 압력과 횡포에는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대의 명분에 맞게 해야 될 일은 이건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하는 게 나는 옳은 것이고 이게 또 국민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부당한 횡포에 맞서서 헌정 질서와 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의 명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설령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하는 그런 때가 있는 법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정당들입니다. 그런 정당이 무슨 도덕적 힘이 있어서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야당 측은 탄핵 소추안에서 탄핵 발의 사유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법 질서를 문란케 했고, 둘째, 권력형 부정부패로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셋째, 국정 파탄으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 사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탄핵안이 발의된 이상 이젠 대통령의 사과도 의미가 없어져 내일 본회의 표결이 불가피하다며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지금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국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국민을 겁주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대행해도 지금보다 못할 리 없고 노무현 대통령은 또한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정상적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열린 우리 당에 지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17대 국회에 못 들어가도 할 수 없다는 각오로 그리고 일당이 되지 못한다면 그런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권력을 장악한 지역주의, 부정부패, 냉전 세력의 동맹에 의한 쿠데타적 음모라고 규정한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둘러싸고 전국이 극도로 어수선한 가운데 분신과 투신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잇따랐습니다. 잘못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을 모면하자. 이렇게 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참 초등같이 단합을 해서 반드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거꾸로 돌려가는 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서 이 나라를 구하는 대업에 같이 동참할 것을 간절히 보소. 어떤 독재 정권도 의회에서 표결을 폭력으로 저지하는 것을 일상사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쿠데타 음모, 나치즘에 필적하는 이런 권력 찬탈 음모를 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의장소시키고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선포합니다. 예. 이 리포트를 바라보면서 마주 달리는 두 대의 기차가 충돌할 것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던 국민들이 오늘 이 사태를 맞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탄핵 사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까 토론을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혁 대표. 저걸 볼 때 국민들이 저걸 원한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대통령도 원하지 않았겠지만 국민 모두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 유시민 의원께서는 법에 조목조목 이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하나의 지금 리포트를 볼 때 헌법에 선거위 선관위에서 위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긍을 했어야 된다는 또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저는 굳이 법을 따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이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것 자체로 가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입은 상처 도덕적 오점, 이것은 이미 대통령으로서 온전한 대통령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저는 여기에서 대통령이 아까 시끄러우니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라. 난 못한다. 저는 이럴 때 국민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밤중에 수많은 가정의 젊은이들이 또 나이 드신 분이 아까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분신도 하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나라의 지도자로서 정말 억울할 때도 있고 분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넘어서서 국민을 위하는 자세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것, 그것도 대단한 용기인 겁니다. 바로 그런 용기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 용기는 오늘 아침에야 그렇게 대리 성명으로 나왔습니까? 저는 그걸 이해 못하겠다는 겁니다. 네, 전혁 선생님께서 국민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아시다시피 국민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네. 해석하기 나름이고요. 투신한 국민도 있고 탄핵에 반대해서 또 분신한 국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회 앞에 촛불을 들고 와서 밤을 새워서 시위를 벌이는 항의하는 국민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계량화시키 나타내느냐, 여론조사 방법이 있죠. 대개 수긍할 수 있는 것은 탄핵에 대해서
부당하다, 반대다는 국민 여론조사를 곳곳에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언론기관이 했고요.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했습니다. 아마 65% 이상 70% 평균 다 부당하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부인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 예, 예. 의사, 아니, 제 말씀 네, 들어보시죠. 네. 그것이 국민 의사를 추출해내는 가장 과학적인 객관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이라는 말씀을 좀 함부로 쓰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해서 좀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 여론조사에 붙어 나왔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의 입장이 명확했습니다. 탄핵 사유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 네. 잘못한 게 없는데 그저 시끄러우니까 그냥 빨리 사과하고 덮어라 하는 여론이 있는 줄은 알지만 그거는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12일 했던 사과를 11일 기자회견에서 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 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12일 청와대의 사과는 탄핵 사유를 인정한 사과가 아니지요. 대국민 사과입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예. 이런 사태까지 야기된 네, 거에 네. 대해서 제가 사과한 것이고요. 11일 날 네.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하는 네. 일관된 입장은 아직도 견지하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럼 저도 예. 보니까 네. 중앙선관위의 그 공문이라는 게 네.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네. 아닌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거든요. 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네. 그럴 위험성이 크므로 유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법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치라는 거는 네. 법적 판단이라는 거는 네. 과거나 현재까지의 언행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네. 미래에 다가올 위험성에 대해서 법적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냐.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네. 유의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요. 전역 대표 짧게 한 말씀 하시고 제가 김용균 짧게 의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시간 낭비니까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고 또 판사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의회주의 국가에서 열린 우리당을 그렇게 심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또 하나의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지금 다수당인 야당인 한나라당과 또 그 민주당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말하자면 야대 요소 많습니다. 야대 요소를 다 극복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근데 왜 이 탄핵 발의부터 탄핵 소추 가결까지 탄핵안 가결까지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오기로 버텼냐 네. 이겁니다. 네. 왜 힘으로 머리를 쓰지 않고 얘기하십시오. 근데 이제 사과하면 괜찮다 그러는 사유로 탄핵을 했다는 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건 하나의 정치적인 그 제재를 택한 하나의 수순으로 봐야 됩니다. 처음에 약하게 하다가 거기에 대한 수순으로 봐서 사과도 하지 않고 더욱더 악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다시 탄핵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했는데도 선관위 그 위법을 확인했는데도 무시를 하고 시민혁명을 부추기고 불법 당선 낙선 운동을 조장하고 하는 이게 말하자면 나치즘과 같은 행동들입니다. 청문회나 또 이 청문회를 폭력으로 저지하고 탄핵을 또 저지하고 선거법 통과를 또 물리적으로 국회에서 저지를 하고 또 탄핵 시민을 하는 과정에 분신 자살 시도가 시민에 의해서 자행되고 이해 방화 시도가 생기고 촛불 시위가 있고 이런 포퓰리즘 자체가 이 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마주 달리는 기차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마주 달리는 기차가 아니고 이 나라의 건전한 발전을 희망하는 그 세력에 달려오는 포퓰리즘의 그 무서운 깃발이다. 저는 이렇게 보지. 마주 달리는 기차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미래 한국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시민 의원 얘기해 주시죠. 토론을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자 권한을 침해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논쟁하고 있는 초점과 관계된 얘기에 좀 한정해서 해주셔야 저희들도 이것저것 안 하고 좀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초점은 선거법 위반을 했고 또 수없이 하고 있고 해왔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하려고 그러겠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김용균 의원님이 하시는데요.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좀 명확하게
제가 지금 아까 그 대한변협에서 나온 성명서를 인용해 드렸습니다. 변협에서 보기에는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결정, 어떤 문서에 입각해서 지금 그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선관위의 경고 문서가 청와대에 갈 때는 그 내용 설명이 위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권고문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러한 그 문서의 양식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선거법 제9조 위반 사실이 확인됐고 또 사전 선거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사전 선거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유 것은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선관위에서 위법 행위라고 적시한 것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인용만 간단히 해주시죠. 무엇인지. 그렇죠. 여기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정치적 주장만 있지 법적 근거는 없다는 3월 3일에 노 대통령이 이야기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2월 18일 발언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해서 국민을 겁박해서 특정 정당 지지를 유도했고 또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줄 것인지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달라. 또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할 줄 것을 기대한다. 선관위에서 위법 그게 한나라당 해석입니다. 거에 대한 것을 여기에 대해서 3월 3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은 공직선거법 9조 1항을 위반한 것인가 동시에 60조 1항, 85조 86조를 위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그 뭔가 미온적인 채찍으로 9조만 위반했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유 의원 말씀하시고 짧게 저는 근거만 확인하려고 드렸던 질문인데요. 시간을 몇 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이 선거법 어느 조항을 어떻게 위배했다라고 결정한 문서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문서가 탄핵 소추서 정제 1호적으로 나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국회 오늘 아침에 그 서류를 안 봐서 괜히 데모한다고 서류를 안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 의사 일정이 있으면 그 서류를 열심히 좀 보십시오. 보지도 안 하고 자꾸 소리만 내고.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걸 보여드리겠는데요. 최한수 교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서 대표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김재원 교수님이나 우리 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엽적인 걸 자꾸 가지고 얘기들 하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옆에 있는 오늘 어느 신문 보니까 그 대통령과 가까운 그 정부 관계자 누가 무슨 그 낡은 세력 변화를 바라지 않는 낡은 세력 때 무슨 그 개혁 세력의 무슨 대학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하고 무슨 선관위 몇 호 몇 조 선관위의 표현이 뭐냐 이걸 어떻게 위반했느냐 이런 식도 그다음에 계량적으로 국민이 누구냐 이런 식의 논리 이런 식의 발상으로 오늘 이 사태를 노무현 대통령이나 집권당 집권 세력이 대처하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김용균 의원 말씀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옳지 않다고 반박하고 싶지만은 자, 저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두 여인이 어린 아이를 가지고 솔로몬한테 갔습니다.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웠죠. 솔로몬이 반 나눠 가지라고 할 적에 생모는 난 안 가져도 좋으니 저 아이를 살려만 주시지 있지 않습니까? 이번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이 정략적으로 선거를 의식해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생모와 같은 심정으로 국회와 국민을 어루만졌더라면은 한 발 물러서 했더라면 이런 사태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배경이 자꾸 선관위가 무슨 이런 거 지역적인 거 따지지 마시고 서영석 대표 얘기해 주시죠. 최 교수님의 얘기가 언론적으로 옳지만요. 선거법 위반 여부는 이 문제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쪽을 자꾸 코너로 몰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단 말이죠. 잠깐만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을 했느냐 하기 위해서 서 대표에게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그 문제는 그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청와대에 보낸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를 보면은 제가 이 스캔을 한 걸 복사를 해왔는데요. 아까 그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3월 3일 전체에서 논의한 결과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이
님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는 선거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이심으로 앞으로 선거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제목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입니다. 이게 바로 중앙선관위에서 청와대에 보낸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게 구조 위반입니다. 말하자면. 중립 의무 위반은 구조고요. 사전 선거운동은 정식으로 말씀하시는 60조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거 아니고 선거법을 분명히 보십시오.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60조와 85조,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토론이 되는 86조 위반입니다. 아무리 이제 그거는 잠깐만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런 이제 말씀이신데 정작 그 논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중앙선관위에서 청와대에 보낸 문서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그 부분을 제가 마침 문서로 가져왔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차 대표님, 그게 중립 뭐 대단한 의무 문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알고 있고 잠깐 언론에 전 다 나온 대표님. 거고 지금 우리는 탄핵안이 가결된 오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전 겁니다. 대표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양쪽의 입장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포괄적으로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 한쪽에서는 명문화된 규정으로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선관위에서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모여가지고 탄핵소추안을 의결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와 근거가 말하자면은 특정 정당의 자의적인 해석에 대한 근거라면 그건 문제가 틀림없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은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주의를 촉구한다라는 명문의 문서 규정이 없이 했다면은 그건 정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1호로 붙이시다고 그러셨는데요. 그걸 한번 보여주시죠. 중저희로 오늘 열심히 보셔서 중앙선관위에서 한나라당이 보낸 공식 문서입니까? 이렇게 두껍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증거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이 그렇죠. 그 중앙선관위에서 한나라당에 보낸 공식 문서였습니까? 한나라당에 보낸 문서가 아니고 대통령에게도 보내고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한 아니, 중앙선관위에서 그럼 청와대는 이렇게 보내고 한나라당이 다르게 보냈습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원래 선거 중립 의무 위반한 문서를 만드는 양식이 그런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에 갈 때는 뭔가 단어가 하나 빠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좀 밝히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까 그 읽어주신 내용은 선관위에서 만든 겁니까? 네? 아까 읽어주신 문건은 선관위에서 만든 겁니까? 그렇죠. 선관위에서 만든 아니죠. 지금 김용균 의원님이 읽으신 문서는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붙어있는 문서의 내용을 읽으신 겁니다. 그 문서에서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 문서의 대체적인 모든 내용들이 대통령께서 이런저런 기자회견이나 혹은 간담회에서 하신 말씀들을 인용하고 그것이 선거법 제 몇 조 위반이라는 것을 유권 해석한 다음에 그걸 증거로 붙여서 지금 그 법안 뒤에 소추안 뒤에다 붙여서 지금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탄핵 사유가 적합하냐 하지 않느냐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어차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길면 180일, 짧으면 몇십 일 정도만 있으면 과연 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의 탄핵소추가 성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토론을 하는 것은 아까 최한수 교수님 말씀처럼 국회에서 정말 목불견인의 보기 싫은 그런 풍경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관계되어 있는 모든 정치 집단들이 각자 어떤 논거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국민들이 볼 때 어떤 몫의 부정적 혹은 긍정적 책임이나 자기 몫을 가져야 되는지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다 집어치우고 공자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셔서 포용력을 발휘하시고 좋죠 그렇게 하면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대통령 품평회 하거나 대통령 훈육하거나 혹은 공자님 말씀하러 여기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물론 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 할게요. 이 부분에 관해서 짚고 넘어갑시다. 최 교수님.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접한 그 선관위의 내용은 선관위에서의 결정 배경 그 내용은 경고성 내용인데 대통령에게 전달할 때는 그 경고라는 그 내용보다는 그 경고성 표현상으로는 그거보다 약한 내용으로 전했다라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용은 경고인데 대통령이 문서로 받은 내용으로 보면은
경고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대통령은 그러면 내가 법적으로 법률가 출신이니까 뭐가 잘못했느냐라고 대통령은 반문한 거고 실제 내용은 경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그 자귀 해석에 연연해서 그것을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대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담겨있는 내용의 의미를 파악했으면은 보다 다른 입장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가지고 여기서 논하는 자체가 저는 지금 잠깐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에 대한 또는 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해석이 한쪽은 포괄적이고 한쪽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 의원께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논란을 가지고서 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짚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재의 이 심리, 이 판결 과정은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대한변협과 또 학자들과 전문가 그룹들이 의견을 많이 내놨고요. 헌재 재판관들도 대한변협의 의견을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양쪽의 변론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아마 이런 헌정 초유의 사태를 빨리 종결시키길 바라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달 이내에 총선거 시행 전에 헌재의 결정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것이 또 헌재의 독립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선거 끝난 뒤에 하게 되면 선거에서 이긴 어떤 당에 손을 들어줬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럴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크고요. 하기 때문에 헌재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총선거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한 경고 행위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애매한 것이다. 뭐 대한민국 선거법은 좀 구시대적이다. 이런 식으로 그 청와대 측에서 그 우리 법을 평화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초헌법적이고 권위주의이다. 헌재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사유로서 이제 대통령이 스스로의 그 측근 비리에 대해서 공범 내지 조사, 방조 상태에서 그것을 두둔만 하고 있었던 그 행위. 세 번째로 또 대통령이 헌재가 판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 헌재 판결은 기초가 없으면 판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결의 기초를. 또 세 번째로 대통령이 취임하자부터 계속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탄핵하는 소리가 나왔는데 말이죠. 그게 처음에 한 일이 대북 송금 검사법 거부하는 거, 한총련 합법화, 노사 문제에 대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렇게 해서 국정을 파탄시키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것이 이 탄핵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를 헌법재판소에서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입증 자료들을 보게 된다면 김영균 의원 얘기는 세 가지를 가지고서 헌법재판소에서 하실 거다라고 했는데 유시민 의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제 차례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잠깐만 제 차례입니다. 인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김영균 의원님이 계신 한나라당이나 혹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께서 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업무 수행하신 것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기분도 나쁘고 탄핵에서 쫓아내면 나라도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국익을 위해서도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제 원래의 과제가 지금 우리 주제가 헌재에서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이거 아닙니까? 제가 미리 좀 참고를 말씀을 드리면 어느 언론사에서 한국공법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헌법전공교수 42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답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다수 의견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좀 제가 노래 부를 때는 마이크 좀 그냥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아니 본인이 항상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자의적인 해석을 그러니까 하시는데 제 말씀을 자기 얘기만 하면 되는 아니요, 거죠. 지금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 끝까지 맺겠습니다. 의원께서는 내용만 얘기해 주십시오. 탄핵소위가 된다고 한 분이 8분, 안 된다고 한 분이 29분입니다. 답변 거부 유보 5명인데요. 그러니까 전체 답변자 중에서 69%가 사유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된다고 한 분 8분 가운데서도
당신이 헌법재판관이라면 이것을 기각하겠는가 아니면 탄핵을 하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단 한 분만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답변할 정도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저희 열린우리당은 처음부터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입장이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에 대해서 정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 다른 당과의 대화도 필요했고 그렇게 힘겨루기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저는 이것이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의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총선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계없이 정말로 무엇이 이 안에 대해서 탄핵 가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의견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진지하고 매우 신중하게 결론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에 관계없이. 서 대표 한번 말씀 듣고 최 교수 한번 말씀 듣고 그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것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 심리학적으로 볼 때 집단적인 광기의 발작이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이해가 걸려있기 때문에 생긴 대단히 불합리한 판단이었겠지만은 이제 다음 총선이 걸려있으니까 저는 그런 식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저는 법률적인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한원상 한정대 총장께서요, 그 세 가지 사유는 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항상 한정대 총장의 얘기를 듣는 것은 사회 원로급 인사들이 그렇게 본다는 걸 이제 예시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대단히 합리적인 국민 다수의 판단을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헌재의 판결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최 교수 얘기하시죠. 김재원 교수께서 선거 전에 해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반대는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 전에 하면은 그 선거 전에 함으로써 유리한 당과 불리한 당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선거 이후에 하면은 또 헌재가 선거 결과에 좌우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쨌든 그 선거의 결과나 당리당략 각 당의 이해에 너무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가의 그 백년대계 국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헌재가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나 하고 싶고 유시민 의원께서 물론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헌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좋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학자 의견들을 가지고 제시하는 그 자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오늘도 이 많은 그 시민들 또는 시민단체들이 시위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 헌재에서 물론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보지만은 영향을 주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된다는 것은 다수의 의사일 텐데요. 하나는 이와 같은 국민 불안, 국정 혼란을 빨리 종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법률 해석이 다양한 게 나올 여지가 없고요. 두 번째는 역시 총선 결과에 영향받지 말고 총선 전에 함으로써 헌재의 독립성을 확립하라. 두 가지를 전제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거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의 그 탄핵 결의가 집단적 광기라고 이래 비난을 하셨는데 그것이야말로 이해주의를 부정하는 어떤 도그마틱한 독선적 광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는 것이 형사법원에서 형사소송법과 형법을 중심으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헌법에 의한 법률과 헌법의 위반 이것을 판결하는 것이지 이것은 그 형사 피고인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국가기관의 어떤 의무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재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탄핵의 이번 재판은 인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재판이 포퓰리즘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 교수께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누가 많이 하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양쪽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는 여러분들도 많은 걱정을 하실 거고 국민들도 많은 걱정을 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반 여론에 대해서 SBS 보도국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가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매우 잘됐다와 잘된 편이다로 찬성을 표시한 응답자가 25.3%인 데 비해 매우 잘못됐다와 잘못된 편이라는 부정적 시각은 69.3%로 훨씬 우세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는 답보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에 있다는 답이 20%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잘못과 책임도 있지만 탄핵까지 당할 사유는 아니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답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답보다 배 넘게 많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각 당의 지지도 변화는 열린우리당이 큰 폭으로 올라간 반면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떨어졌습니다. 지정당이 없는 무당파가 감소하고 열린우리당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20대에서 무당파들이 열린우리당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는 SBS가 여론조사 기관인 TN소프레스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상대로 전화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SBS 우상욱입니다. 네, 국민 일반의 여론조사의 결과를 저희가 봤습니다. SBS 대토론 이것이 여론이다에서는 매주 한국정책학회와 합동으로 토론 이슈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그 여론 향방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대통령 탄핵안을 주제로 해서 어제 긴급하게 정책학회 회원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그럼 과연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 탄핵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지, 탄핵안 제출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일반 여론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서 한국정책학회의 SBS 대토론 정책분석팀이 수행한 조사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인 3월 1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전 9시까지 정책학회 정책 전문가 140여 명이 참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정책학회의 정책분석팀은 국회 표결 결과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 적 탄핵이 가결될 경우, 부결될 경우, 그리고 자동 폐기될 경우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에 구성해서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탄핵안이 가결된 오늘 이 시점에서도 본 조사는 오늘의 사태를 이해하고 대책을 구성하는 데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설문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핵안 가결로 인해서 누가 가장 정치적인 이득을 볼 것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한나라당이 가장 득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고 민주당도 상당한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을 만든 정당이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큰 이득을 못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득을 볼 것이라는 부분은 탄핵을 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 정치적인 반격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결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분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가 민생경제 타격을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방이나 외교 등 대외적인 차원의 문제보다도 정치 상황 혼미로 민생경제가 더욱 뒷전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가 이끌게 될 관리 내각이 당면하게 될 문제를 물었습니다. 58%가 극심한 국론 분열을 우려했고 국가 신인도 하락을 우려하는 응답자도 15%가 됐습니다. 응답을 분석해보면 전문가들은 국무총리가 이끌게 될 관리 내각이 정치적 결단이나 조정이 필요한 중요한 국정 운영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며 국가 신인도도 동시에 추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학회가 긴급하게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만 이것은 탄핵안이 가결되기 이전 어제의 조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이 탄핵의 그 정책학회에서 조사한 걸로 보면은 정치적 이익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가결되기 이전에 어제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교수 말씀하시죠. 저는 그 정책학회의 예측, 어느 정당이 가장 이득을 볼 것인가라는 정치적인 이득. 저는 한나라당을 53%로 봐하는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당장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와 또 각 정당 지지도의 변화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분당이 됐을 경우 한나라당 50, 이쪽에 25로 해서 한나라당이 유리하다고 봤지만은 특히 이제 그 이후에 탄핵 정국을 기점으로 해서 열린우리당이 한 축을 형성하고 또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반대축을 공유하는 형상이 됨으로써 거꾸로 이게 오히려 열린우리당이 50%의 지분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50% 지분을 나누는 형국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그 전환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가장 손해를 보는 정당은 한나라당이고 가장 덕을 보는 정당은 열린우리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 대표 먼저 말씀하시죠. 그 정치적 덕실을 사실 따지기에는 너무나도 다른 이제 정치적인 중대한 사안인데요. 그러나 뭐 저도 정치 평론을 주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그 공포학계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과 의견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당이 이득이 된다. 그 부분은 실제 여론조사로 많은 괴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한나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제가 광기라고 표현을 했던 것은 사실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미쳤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정치적인 불합리성을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건데요. 왜 제가 정치적인 불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이 여론조사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 행위 지금 그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 모두 가장 중요한 뭐라 그럴까 이 과제는 총선입니다. 총선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고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데 여기서 한나라당이 좋은 지지를 받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탄핵 정국을 하고 나서 이번에 그 SBS 여론조사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열린우리당의 지지는 많이 올라가고 한나라당의 지지는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업코리아라고 하는 데서 그 리서치 앤 시스템과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이 나오는데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탄핵 가결을 보고 지지 정당을 바꾼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의 지지도는 한 40%에 달했거든요. 따라서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그 지지 정당을 바꾼 사람들은 열린우리당으로 지지가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 쉽게 얘기해서 이런 정치적 행위가 가져다 줄 다음 총선에 대한 한나라당의 이득과는 전혀 무관한 행동을 했느냐. 그리고 기자회견을 보고 정말 기분이 상해서 탄핵으로 각인하게 됐다. 이런 식의 것들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니까 제가 미쳤다 이런 표현은 아니었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야당의 그 반응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한나라당의 전신이 민자당입니다. 민자당에서 신한국당으로 바뀌었다가 한나라당으로 바뀌었는데요. 95년도 그때 당시 민자당 총재였고 김영삼 이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5대 총선에서는 민자당 총재로서 당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유세에 나설 것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지 의견을 넘어서서 지지 유세까지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 한나라당에서 민자당에서는 대회를 통해서 당 총재로서 소속의원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고 헌법 정신에도 부합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바로 그 정당입니다. 그 정당이 지금 와가지고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상식과 합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다. 예, 지금 책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옮겨갔는데요. 저희가 한국정책학회에서 과연 전문가들이 본 탄핵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먼저 보고 다시 이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 제가 이번에는 탄핵까지 이런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이 약간 높게 나왔지만 야당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이라기보다는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 있다는 견해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은 조금 더 들어가서 저희가 교차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자의 경우 탄핵의 원인이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와 국정수행 능력 부재에 있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의 사과 거부나 실정법 위반이 원인이라는 야당의 주장과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입니다. 야당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이번 사태가 총선 전략 때문이라는 시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총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고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11%에 불과했습니다. 이상의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한국정치학회 전문가들은 과도 내각의 주요 임무를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 위기를 맞이해서 흐트러진 민심을 조기에 수습하는 일,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생경제를 돌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에 모든 국민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충격과 흥분이 휩싸인 지금 좀 더 냉정하게 탄핵 정국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과도 내각이 중점을 둬야 할 국가 정책 과제를 적시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전문가 집단에서 본 여러 가지 여론조사, 특히 책임론,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본질적인 원인의 첫 번째로 총선 전략을 꼽았고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책 수행 능력 부족을 또한 꼽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는가? 외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오고 인터뷰 요청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태가 오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짚어보고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유 의원. 예, 저도 고민하는 문제인데, 네. 저는 처음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을 때 이것을 강행 처리할 의도를 가지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지난 화요일까지만 해도. 근데 제가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지금 12시 넘었으니까 어제 통과됐고 그 전날 오전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심상치 않다. 정말로 야당이 이것을 표결 처리하려나 보다. 는 위기의식을 진지하게 느낀 것이 그 표결 처리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한나라당 그 최병렬 대표께서 상당 부분 이해해 줄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11일 밤 11시 30분에 있었던 기자간담회, 카메라 기자는 없었고 그 신문기자들과의 간담회인데요. 이 최병렬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국회는 국권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다. 기자들은 실감하지 못하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통령의 진퇴를 두고 국회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은 의회 쿠데타다. 아까 저희가 의회 쿠데타라는 말을 쓴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 김영근 의원님이 굉장히 거부감을 표현하셨는데요. 그 당의 대표님께서 이것을 스스로 의회 쿠데타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면 고건 총리가 제일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뒤에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탄핵안을 통과시켜서 대통령 권능을 정지시킨 다음에 대행을 하는 총리에게 거국 중립력을 요구해서 다시 총리를 길들입니다. 이건 권력투쟁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민주당에서는 거국 중립력 요구를 하고 나왔습니다. 임시국회를 열자고 또 나왔죠. 자민련이 왜 이 표결에 참여했느냐? 저는 야3당 사이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권력 구조의 재편과 그 권력의 분할에 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현상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상이한 이념과 지향성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 집단 사이의 권력 투쟁에서 빚어지는 문제인데, 우리 경우 이것이 탄핵 소추라는 방식으로 터져나온 것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개헌 저지선조차 가지지 못한 대통령이 없었지만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기를 지지하는 의회 내 세력이 개헌 저지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표출되었을 따름이다. 이게 제가 보는 분석입니다. 예, 이 앞으로의 정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과연 무엇이 문제가 돼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예, 전 대표 얘기하시죠. 네, 저는 지금 유시민 의원 말씀을 들으면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민들은 이미 그 야당의 탄핵 이야기 또는 그 전부터 탄핵의 시나리오가 있다, 뭐 이런 시사 주간지에서도 얼마든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는 아까 개헌 저지선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균형이 없는 말하자면 야대 여소인 겁니다. 그럼 항상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해야 되고 만일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시민 의원도 국민의 표로 당선되었습니다만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그냥 국회 안에 들어온 국회의원들이 아닌 겁니다. 그런 점에서 왜 그것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했고 왜 그것이 이틀 전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매우 안일하고 매우 방만하고 국민의 뜻과 또 이 하나의 정치적인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짤막 한마디만 답변. 예, 반성합니다. 야당의 그 무한한 권력욕에 대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횡포함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지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합니다. 예. 야당이 이런 식으로 제 생각에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김 교수 얘기 듣고 그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소수정파이니까 현실 문제에 대비해서 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아까 그 원인 분석을 할 때 서두에 소수정파가 정치 개혁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무리가 생겼고 그것은 비전략적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내 다수 정파라고 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반년도 안 된 시점에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국민이 대통령을 잘못 선택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괜찮습니까? 또 아무리 이 소수 정권이지만 눈에 보이는 정치 부패 비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손대지 말아야 됩니까?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왜 탄핵정국이 이렇게 됐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권이 이 개헌선 탄핵선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종말 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17대 국회로 가면 지금 국민의 지지율로 봐서 원내 다수파가 될 여지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하는 의식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배경이 있죠. 앞서 말한 거하고 모순되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제 이 탄핵을 하게 된 것이 노 대통령 집권 1년 만의 그 국정 실패, 파행 이런 것이 되겠고요. 이 국민의 그 피폐한 그 생활 상태, 우리나라 투자 기피국이 돼 가지고 도저히 외국인 투자가 지금 되질 않고 가계 대출 규모가 440조로 늘어가는 이런 처절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무슨 대책을 좀 강구하라 이런 요구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유 의원님께서 그것은 결국 대통령을 퇴진시키자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나. 물론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렇게 하다는 다 죽는다. 그러니 앞으로 4년 이렇게 갈 것이냐? 여기서 퇴진시키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퇴진시키자는데 서로 어떤 합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각제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온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한 사람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잘못된 지도자에 의해서 국정이 완전히 황폐화되는 이런 놀라운 상황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거대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땅덩이는 좁지만은 매우 거대한 이 나라는 뭔가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속에서 거국 중립 내각의 이야기라든지 혹은 또 권력 구조 개편 이야기가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권력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권력욕이라 그러면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 45명 자기 당 다 버리고 쫓아가서 권력욕에 의해서 참 그 불나비와 같이 몰려들었다가 어제 그 의사당에서 온갖 불법을 다 자행해서 그렇게 막 경위들하고 싸움을 해가면서 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그 참 놀라운 그 투쟁 보면서 참으로 국민들이 권력욕이라는 것이 저렇게 처참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는 없고요. 국민 민심이 천심이라는 얘기고 이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은 총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탄핵 정국이 총선용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할 수가 있는데요. 총선을 하기 위해서 여당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런 정국을 조성한다. 이건 뭐 합리적 이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한 것이 열린우리당의 선거 전략이라고 볼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한나라당의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말입니다.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이 부분이 저는 영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이에요. 사실은 원인은 그렇다고 보는데 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한나라당은 다음 4월 달에 있는 총선을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의혹을 저는 갖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의원 내각제라든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은 한나라당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이 탄핵 정국의 조성에 따라서 국민 4사람 중에 1명이 지지정당을 바꾸고 그리고 그렇게 위법을 했다고 말씀하신 그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40%대로 올라가고 하는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뭔가 잘못된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해서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게 아닌가. 정리하고 넘어가서 국민들이 봤을 무슨 때는 말씀인지 정말 알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적 실익들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열린우리당의 대응이라든가 또는 한나라당 민주당의 추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짧게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영석 대표께서 아주 공세적으로 상당히 준비된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토론의 본질을 그렇게 어떤 그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서 공세적으로 하기보다는 있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시청자들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사회자께서 요청하신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시민 의원께서의 그 원인 사태에 대한 진단은 권력 투쟁론적인 관점 또는 음모론적인 관점인데 물론 정치 집단들 간의 관계에서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런 대표적인 것이 한나라당에 물어볼 수 있는 것이 과연 한나라당이 열린당보다 지지율이 높았다면은 이 사태를 가져왔겠느냐. 역풍도 우려하면서 망설였던 점으로 볼 때는 한나라당이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흔적이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그 전략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탄핵안의 발의 문제는 또 김용균 의원께서는 이 정치적인 측면을 강조하셨지만은 사실은 정치적인 측면 실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라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해야 옳은 일이지 이것을 법률적 사항인 탄핵으로 가져가는 것은 부적절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소위 열린당 쪽이나 정부 쪽에서 사태를 보는 그런 전략적 음모론적 또 미시적 관점에서 보다 보면은 늘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합니다. 보다 상황 논리적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만이 이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헌법 구조상 이 다수당이 말이죠. 다수당이 대통령을 탄핵할 때 대통령은 보호권이 없습니다. 전혀 보호권이 없어요. 그것을 방어할 법적 수단이 없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3분의 2 이상이 여기에 동조할 땐 그냥 당하게 되는데 이 헌법상의 모순입니다. 이것이 대통령 주심 제하에서. 따라서 그렇다고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수단이 뭐냐? 대화와 설득과 타협입니다. 여기에서 대통령 오기를 부린 거 아닙니까? 이러한 얘기를 반성하고 이런 얘기를 인정해야만이 이 사태가 재발되지 않지 계속 미시적으로만 보면은 언제까지나 결국은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싶어요. 예, 최한수 교수님의 진단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참여정부가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도 또 저 개인적으로도 볼 때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기는 참 쉬운데요. 지금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이켜보죠, 한번. 오늘 이 사태가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되었나. 또 야당을 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시기도 전에 야당 당사도 방문하시고, 여야 총무들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많이 야당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입니다. 근데 처음 탄핵 얘기가 나온 것이 언제냐면요. 2003년 2월 25일 날 취임해가지고 2003년 3월 10일 날 첫 탄핵 얘기가 나왔습니다. 취임한 지 14일 만이었습니다. 그때 야권에서 대북 송금 특검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민주당에서 이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자
이렇게 얘기 나오자마자 대통령 입장 표명도 없는 상태에서 거부권 발동하면은 탄핵하겠다. 그것이 시초였고 언론에 보도된 탄핵 관련 발언만 무려 114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 그런 와중에서도 더 잘 해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또 그렇게 단순히 옳은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대통령에 문제 있다. 이렇게 하기에는 또 부적절한 면이 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요. 저는 한나라당의 여러 의원들께 여러 차례 이런 충고를 드렸습니다.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상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이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과 종종 대화하고 서로 교신하고 협력하는 관계이지만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지배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아까 김영준 의원님 우리가 지시받아서 국회 안에서 싸움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총선을 앞두고 노 대통령을 공격하게 됩니다. 지난 2달, 3달 동안 끊임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해왔지만 그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린우리당 지지율은 2배 반으로 오르고 한나라당 지지율은 반토막이 났고 민주당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잘못하는 일도 있지만 일 좀 하시게 거기 놔두고 싸움은 우리하고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번 충고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계속 대통령만 공격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 저는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라도 좀 공격 목표를 바꿔주실 수 없는지. 예, 제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열린우리당한테 몸싸움하라고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모든 국민이 그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하고 그걸 해달라. 뭐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 지금 여기 이쁜 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지하고 싶은 정당이 거의 없는 겁니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하는 그런 퍼센트지가 항상 이제까지 여론조사에서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역시 열린우리당이 마음에 들어서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한나라당이 너무나 이쁘고 고와서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잡한 국민들의 심사를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겸손해야 될 때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야당이 그렇게 무모한 어떤 탄핵 발의를 하고 탄핵 가결까지 가기까지는 야당 나름대로도 전략이 있었다.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생각을 안 하고 몸으로만 힘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까? 정치인들이. 중요한 것은 그동안 대통령의 정책 수행 또는 대통령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말하자면 불만을 갖고 있었고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역대 이렇게 낮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또한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대통령이 잘하고 노력하고 겸허한 모습을 보였다면 여기까지는 저는 안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은 대통령한테 가장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치인들에 대한 뭐 자성론도 지적이 될 수 있고요. 또 앞으로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저희들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의 편가르기 구조가 심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치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 네. 그게 제가 좀 서 대표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김 의원께 기회드리겠습니다. 참 정치 때문에 극단적인 감정 대립을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서로 일정하게 갈라지는 것 자체를 편가르기로 비난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 편가르기를 비난하려 든다면은 대의정치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네. 어떤 선거든지 특정 정당이 몇 퍼센트를 얻어서 몇 석을 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다 보면은 국민의 그 뜻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편가르기라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이 편가르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지지 정당에 의해서 견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극렬하게 양쪽의 의견이 감정적으로 대립되는 경우. 네,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 그런 현상은 우리가 굉장히 우려해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 지금 현재 그런 식의 극렬한
감정 대립이 생겼던 것은 지난 주로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과거에 지역 구조가 존재했을 때 그 지역 구조에 의해서 감정 대립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저는 오히려 편가르기를 그런 식의 말하자면 나쁜 그 근거를 갖고 있는 편가르기를 이제 청산할 수 있는 시대에 왔고, 그것이 이번 총선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극단적인 편가르기로 나타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 유시민 의원이 열린우리당 지지가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에 의한 그 권력 남용, 또 매스컴에 의한 편파적인 보도, 편파 수사, 이런 여러 가지가 합쳐지면서 야당을 계속 부패 집단으로 몰고 또 저쪽을 밀어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변태적인 현상으로 보고요. 국민들이 곧 이성을 찾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탄핵이 총선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는 참으로 서운하게 들립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유일하고 확실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그 민생 바탕과 국정 문란을 어떻든 종식시켜 달라고 하는 국민의 여망에 따른 것이지, 그것을 어떤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은 저 자신도 없었고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면 표 떨어진다는 얘기 한 번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심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말씀입니다. 하나만 추가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최고의 인품과 도덕성과 정치적 경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코드나 맞추고 뭘 못해먹는 자리니, 깽판 내는 자리니, 또 뭐 동맹관계를 흔드는 자리니, 뭐 이런 수도나 옮기는 자리라느니, 이런 식의 그 입장에서 자기 편만 챙기고 자기하고 코드 만지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크게 말씀하셨죠. 이 대통령이란 그 지위가 유지가 되어 가지고는 결국 국론을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유일한 선택으로 된 것이다 하는 지금 김 의원님 말씀도 그러시고요. 아까 전효 선생님께서도 대통령이 잘했으면 뭐 지고지선하게 했으면 이런 사태에 왔겠습니까? 그거야 뭐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그러면 야당과 시민사회 보수층과 언론과 비판층들은 그냥 제멋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한국 정치 잘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과 정부의 리더십이 할 역할이 있고요. 리더십만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민주정치는 리더십 못지않게 폴로워십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사회와 야당과 언론이 승복할 줄 알고 수긍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합해져야 민주정치가 가능한 것인데,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은 계속 대통령이 지고지선한 도덕군자 아닙니까? 대통령이 리더십만 잘 행사하면 우리 정치가 잘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반쪽을 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요, 또 하나는 바로 그 얘기하고 짧게 얘기해 주시죠. 편가르기 말씀을 하셨는데, 편가르기와 관련해서 이번 탄핵 사태의 문제점은 우리 정치 문화가 정말 이 대화와 협력의 문화가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다. 극단적인 대결 문화가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회 다수 정파가 대통령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의 표수의 수단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나 대통령은 역시 또 의회에 대해서 의회 해산권이 있느냐? 없지요. 그러면 쓸 방도가 무엇입니까? 정당 해산 제소는 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정당이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정당 해산 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게 옛날에는 무슨 방역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당이 선거 때에 무슨 특별위원회를 조직해놓고 기업들의 전화질을 해서 선거 참 가져와라. 이거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되는 겁니까? 요새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석이 달라야 됩니다. 논의의 초점으로 그러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쓴다면 초점을 모아갖고요.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전 대표 얘기 듣고 그다음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 대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길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고지순한 대통령을 원한 거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대통령으로서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뭐 못해먹겠다, 재신임 해달라, 뜬금없이 이 모든 것이 혼란의 하나의 원인이 됐던 겁니다. 리더십, 팔로우십 다 줬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도 국민이 요구하지 못합니까, 대통령에게? 그리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도 그러셨습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성공하고 네, 그 얘기는 이런 사람들은 아까 편가르기가 아닙니까? 그거 네. 자체가. 그리고 보수 언론. 저도 사실은 이 정권 전까지만은 진보 쪽으로 했던 사람인데 이 정권에 오니까 어느새 보수 쪽으로 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말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보수가 돼야 되는 겁니까? 왜 편가르기가 되고 그들이 돼야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 잘 들었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제일 불안해하는 분들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어떻게 이런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려의 전화도 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심각한 걱정과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은 앞으로의 사태입니다. 오늘 TV를 지켜보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은 비장한 상태에서 양쪽 측들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키고 나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어떤 전략으로 정말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짧게 저희들이 논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어요. 자, 유 의원 좀 조금만 좀 써봅시다. 네. 유시민 의원님께서나 여기 우리 김용준 의원께서 두 국회의원 나오셨는데 이번 탄핵 사태에 당리당략을 자꾸 배제하려고 하는 얘기는 상인들이 이득 안 남기고 장사한다는 얘기, 노인 죽기 싶다는 얘기, 처녀 시집 가기 싫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도록 하고요. 말씀은 내용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 안 했지만 그런 아니요, 내용이고 저는 그렇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이해하려고 요즘에 무척 애를 쓰는데 그것은 하나가 이분이 새로운 리더십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에서 자유분방하게 그리고 뭔가 기존 질서를 좀 바꿔보려는 이런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뜻은 좋은데 그것이 아무리 이 종자가 좋아도 밭이 맞아야 이게 싹이 나고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성, 적실성을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적용을 하는 이런 지혜가 없어요. 이런 네. 지혜가 우선 필요하고 네. 앞으로 우리는 특히 여야가 한 발짝씩 물러가야 됩니다. 네.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지 선거만을 생각하는 정치에서 한 발짝 물러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모든 잘 들었고요. 유시민 의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 네 분들께 끝으로 과연 어떻게 해야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짧게 좀 말씀해 주시도록 제가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우리 최한수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평하기를 이 표현이 혹시 대통령의 명예에 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제 표현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은 시대 정신이 낳은 미숙아다. 이렇게 어떤 분이 표현을 하더군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 가치를 체현하고 있는 정치인인데 좀 미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도 많고 또 오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대통령을 한번 봐주시면 많은 부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대통령 탄핵은 이미 끝난 것이니까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정석 행위가 없어야 하고요. 헌법재판소는 가능하면 조속히 이 문제를 매듭 지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게 문서는 안 쓰겠습니다. 야당의 의도를 노출해주는 여러 가지 문서와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만 쓰지 않고 그냥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고건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이제 경호도 대통령 수준으로 하게 됩니다. 를 흔들지 말아 주십시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타당한지 아닌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그날까지 고건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안정성을 갖추고 지금까지 해온 정책 기조 위에서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싸울 일이 있으면 정당들끼리 싸우십시다. 정부는 일하게 하고 이것 한 가지만 잘 해주셔도 저는 이 잘못된 탄핵 사태의 부작용을 그래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탄핵 사태가 잘못됐다는 말을 빼고는 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탄핵 발의가 됐으니까 헌법재판소에 맡겨두고요. 탄핵 심판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이렇게 절대 다수로 탄핵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정치적 불신임은 끝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심판을 한번 기다려 보겠다. 이것은 참으로 대통령답지 않은 일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무슨 학습을 한다든지 정치 실험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완전히 인품과 실력을 준비해서 국민을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가 원수로서 그 권위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 그 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일단 적절한 시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일이 아니냐.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탄핵거리가 지금 경기가 정시가 폭락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또 전문가들 이야기 들으니까 주말 지나서 월요일 이후에는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분도 있고 이 충격, 닉슨이 탄핵됐을 때 제가 미국에서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헌법의 현실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나머지 세 분 남았습니다만 제가 주문한 내용은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해법을 한마디씩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린 겁니다. 네. 김영균 의원께서 방금 발언하신 것은 지극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알아서 하야하라 하는 것은 국정 혼란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의 법률과 제도와 시스템에 따라서 탄핵 가결 이후에 일을 잘 처리해야 될 것이고 높은 국민의식과 정치문화가 그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보고 가결했으니까 지금 물러나라 하는 것은 매우 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3번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헌재의 심판이지요. 법률심일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대통령이 선거에 관해서 언론 회견석상에서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가 이미 2000년 4.13 직전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총선에 의한 심판이지요. 국민의 선택입니다. 정치 부패에 대해서 개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두 번째는 다수파의 횡포에서 실감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과 이 판단이 고려되고 있고 대통령제 아래에서 국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 역사의 심판을 말할 수가 없는데요. 196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의 그 기틀을 놓았던 삼선개헌 당시의 국회의 충돌을 연상시킵니다. 과연 거기에 대한 역사의 심판이 어땠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정파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이야기를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대표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어떻게 하면 제가 안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대통령께서 그동안 대통령이라는 직을 수행하는 데 몹시 어려워하셨습니다. 또한 매력이 없는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적어도 대통령이라는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직책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이 직책에 대해서 얼마나 위증한지를 아는 사람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또한 유시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숙하다 이랬는데 미숙아는 인큐베이터에서 키운 뒤에 나와야지 제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인용하시는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서 생각한 걸 얘기한 겁니다. 매우 비열한 인용 방식입니다. 제가 비열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논의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국민의 한 생각합니다. 사람인데 다 아니까요. 전혁 씨의 생각을 말씀을 하세요. 대통령 나가라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저도 국민이니까요. 네. 저는 대통령 절대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시민 얘기하는 의원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 저는 또 그러니까 받아들입니다. 국민을 유시민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빙자하지 마시고 네. 전역이 노무현의 퇴진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정리하십시다. 예, 마지막으로 아니 국민의 한 사람인 국민들이 전역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버거워하시니까 그만하시는 게 좋겠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뭘 자꾸 말꼬리를 잡고 국회의원께서 그러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전 대표께 아주 짧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빨리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과연 이 어려운 전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이 뭔가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국민들이 말씀하십시오.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남북관계를 생각해서 10년 후 내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크게 될 것인가. 그것을 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저는 결정을 하시는 게 국민한테 이제는 공이 넘어왔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한테 공이 넘어왔다. 예, 서 대표.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하느냐 그 문제는 사실 이 논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그건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누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2년 전 선거에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까 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 이미 이제 한나라당에서는 탄핵 심판을 제출했고 현재 심판이 남아 있으니까 그건 그게 맡겨두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저는 그 정치적인 서로 간에 뭐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나갈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힘을 합쳐서 대통령을 이미 탄핵 심판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이성을 찾고 뭐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는 하나의 수사에 불과하고요. 다행히 이런 대치 상태가 이제 선거 다음 총선까지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거를 통해서 표출을 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해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한 1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당을 선택할 거냐. 선거에서는 집권당과 야당이 있는데 헌재가 선거 전에 판단을 해주지 않으면은 집권당 야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헌재가 좀 빨리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하루를 지나보내고 지금 다음 날을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또는 국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씻어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 해당되는 국회의원들 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렇게 쉽게 해법이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도 또한 발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더욱더 악화되지 않고 이제 총선까지 남은 30여일 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더욱더 냉철하고 신중한 가운데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거는 기대가 우리 국민들 자신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지켜보는 눈들이 높기 때문입니다. 탄핵이 더 이상의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SBS 대토론 이것이 여론이다 첫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